오늘의 정치권 이슈를 김관우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어제 집거를 마치고 공식 패배를 인정하고 해단식을 가졌는데요. 그 자리에서 나온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요즘 저건 아닌데 싶은 일들이 벌어져서 제 마음에 좀 맺힌 게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 정도로만 표현하겠습니다. 동지들에게 상처 주지 마셔야 합니다. 다시 안 볼 사람들처럼 모멸하고 인격을 짓밟고 없는 사실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유린하는 것, 그건 인간으로서 잔인한 일일 뿐만 아니라 정치할 자격이 없는 짓입니다. 네, 어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낙연 전 대표를 갈라진 민주당의 키맨이다. 그리고 민주당 지도부와 이재명 후보가 모두 SOS를 보내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지금 한 얘기들 중에서 저건 아닌데 마음에 좀 맺힌 게 있다. 뭘까요? 아무래도 뭐 송영길 대표의 언급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의 지지자들에 대해서 일부 일배 수준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지자들이 그렇게 이제 규정을 대는 부분에서 이낙연 후보가 가만히 있기도 참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감정의 일단을 이제 소회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보면 1년 넘게 두 캠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을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경선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화학적으로 확 결합되고 이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장면에서 사퇴 후보의 무효표 논란, 거기다가 이렇게 이 손흥민 대표였던 발언까지 겹쳐지면서 사실 앙금이 굉장히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이 전대의 어떤 컨벤션 효과가 안 나온다,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저는 뭐 시간의 문제라고 봐요. 이낙연 대표가 과거에 이제 아버지 얘기를 곧잘 합니다. 그래서 뭐 찢어진 뭐 이력서 뭐 그 얘기를 제가 보기는 했는데 그만큼 이제 2대에 걸쳐 사실 민주당에 계속 적을 뒀던 분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이 정권 재창출에는 뭐 여전히 굉장히 큰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가면 또 그리고 이제 범진보 진영이 다 나서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포용을 해야 되겠죠. 패자의 마음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손흥민 대표가 조금 이렇게 헤아려야 되는 것이고 특히나 이재명 지사가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감 끝나고 나서 이낙연 전 대표와 만남을 가지겠다라는 뜻을 피력을 했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의 도움이 좀 지금 상황에서는 이 말과 행동에서 절실해 보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사실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컨벤션 효과는 고사하고 역벤션이라는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사실 지지율이 좀 하향 조정된 듯한 그런 모습까지 보이는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가 사실 경선 승복을 선언을 하긴 했지만 사실 저게 지지자들을 하나로 규합하는 듯한 저게 승복 선언이 아니에요. 사실 승복 선언의 교과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경선을 겨뤘을 때 그때도 정말 근소한 차이였는데 바로 이 순간부터 지지를 선언하고 나는 함께하겠다. 이제 그런 것들인데 사실 저거는 시간이 지나고 어찌 보면 당 안팎의 여론에 때밀려서 이렇게 한 거기 때문에 이제 달린 건 이재명 지사죠. 특히나 저는 송영길 대표가 사실 민주당이 분열됐을 때 쿠데타가 일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 사실 이재명 지사가 11% 이긴 거다. 이런 말들은 사실은 정말 그 게임의 관리자, 심판자로서 해서는 안 될 말이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낙연 후보 측에는 굉장히 충격을 주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달린 것은 지도부의 어떤 전략적인 로키 자세, 낮은 자세와 이재명 후보가 경선 불복의 허들은 일단 넘었지만 실질적으로 이 경선 불복이 아니라 이제 원팀으로 가기, 반팀이 아니라 원팀으로 가기 위해서 본인이 어떤 자세를 취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그건 또 이재명 후보의 노력만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점들이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조금은 나아지겠지만 지금 이재명 지사가 당한 게 경선뿐만 아니라 대장동 의혹에 지금 전면에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헤쳐나가는 모습이 본인으로서는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상황인데 결국에 정치력에 달렸다. 이제 대선 후보가 된 만큼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내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큰 관전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그 감정적인 갈등의 폭이 워낙 깊었기 때문에 이제 그 골을 메우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이재명 후보가 조금 더 먼저 손을 내밀어줄 필요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식으로 노력을 해야 이 갈등의 골을 좀 채울 수 있을지. 이재명 지사 지금 앞에서 제일 앞에 놓여 있는 거는 18일, 20일 국감이에요. 네. 이 국감을 얼마나 잘 관통해내느냐가 사실은 이 위기 상황을 잠재우고 다시 중심에 서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그게 이제 잘 마무리가 되면 대통령도 만날 거고 아마 이낙연 후보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마련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이제 본인의 솔직한 심정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도움을 청하고 뭐 이런 과정들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허심탄회한 어떤 장면들이 나온다 그러면 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크게 그렇게 어려운 장면이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장 가파른 위기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현상일 뿐이지 이것이 지속 가능하다,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은 하진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재명 지사가 이제 문재인 네. 대통령을 만날 것으로 방문 협의 중에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야당 쪽에서는 이렇게 만나면 청와대가 선거 개입을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또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 다들 만나긴 만났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노무현 후보가 당선되고 나서 이틀 후에 만났어요.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로 선정되고 13일 후에 만났단 예.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만나는 게 정상적이고 굉장히 당연한 모습인데 정권이 이제 당연히 이제 승계되어야 하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이제 계승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지금 대장동 수사에 어제 중앙지검장도 얘기했지만 이재명 지사도 사실상은 그러니까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식의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대통령께서 엄정하고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이 상황에서 후보를 만난다? 그러면 잘못 비치면은 이것이 이제 신호가 될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이 철저한 수사에 대한 좀 약간 방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그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사실 전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한번 마주쳤잖아요. 예. 당시 행사장에서. 저는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마무리된다면 만나는 게 맞다고 봐요. 이미 이 만나자고 한 메시지가 오고 간 걸로 봤기 때문에 국민들은 다 이미 오해를 안 해요. 그런데 지금 이런 수사가 한참 진행 중인 상황에서 청와대에서 면담을 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비춰진다면 야당은 당연히 선거 중립과 어떤 대장동 수사 의혹에 대해서 굉장히 불을 지필 겁니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다시 또 정쟁의 중심에 서는 것인데 그런 점에서는 저는 시기를 어차피 만나지만 시기를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뭐 국감 끝난 후에 바로 만난다. 18일, 20날 국정감사가 이재명 지사에 곧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니거든요. 돌파할 수 있고 보다 본인이 불안한 후보라는 프레임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클리어화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정무적 고려, 전략적 판단 그것은 좀 청와대하고 이재명 후보 측이 물밑 조율을 해야 될 듯 싶습니다. 예. 여론조사 뭐 하나 좀 보고 가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된 뒤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민주당 후보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전 선두권에 있는 후보들과의 어떤 차이점을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윤석열 후보 그리고 홍준표 후보와의 가상 양자 대결 시 저렇게 표현이 되는데 글쎄요.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상당히 좀 거의 나지 않고 윤석열 후보와는 상당히 또 격차가 벌어진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KBS 여론조사 말고도 다른 경우에도 예. 홍준표 후보에게는 오히려 역전당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에게는 이기고 이재명 지사가 이건 굉장히 이제 의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준표 후보가 양자 대결에서 더 이긴다는 거는 윤석열 후보보다 확장성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층이라든가 중도층 그리고 뭐 청년층에서 더 소구력이 지금 인정받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양자 대결에서는 지금 굉장히 팽팽한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한테는 견고한 지지를 지금 받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확장성이 지금 굉장히 제약받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결과 즉 이재명 지사에게 계속해서
그래서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컨벤션 효과도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번에 볼 자료는 대선 후보 적합도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이재명 후보만 두고 봤고요. 야당 후보는 지금 모두 나와 있습니다. 윤석열, 홍준표 후보 순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눈에 띄는 것이 일단 여기에 수치로는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만 부동층 비율입니다. 부동층 비율이 22.7%로 뭐 윤석열, 홍준표 후보의 지지도보다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부동층을 어떻게 끌어들이느냐 이 부분이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역대 대선에서 이렇게 부동층이 대선이 5개월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높은 적이 없어요. 사상 유례 없는 건데 이제 그렇다면 사실 지금 여러 가지 후보들에 대한 이제 그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와 선호도가 전혀 맞지 않는다는 거죠. 다 네.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악을 선택하는 게임이 돼버렸다까지 지금 이야기 나오는 상황에서 저는 지금 특히나 저러다 보니까 이낙연 지지층에서 빠진 표가 어디로 가느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놓고 보면 홍준표, 윤석열로 좀 약간 갈린다고 그래요. 근데 저는 또 거꾸로 이 부동층이 이렇게 높다면은 이른바 제3지대 안철수와 김동연 쪽에서도 이걸 가지고 굉장히 또 확장성의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지금 자료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많이 지지율이 빠진 게 50대와 서울, 충청, 중도층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이 세 가지 요소는 사실 확장성을 나타내는 지표거든요. 여기에서 빠졌다 하면 다시 거꾸로 중도가 늘어났다는 건데 그렇다면 이걸 누가 갖고 올 것인가? 저는 이제 국민의힘이 후보가 선정이 되면은 사실상 이제 이런 중도층이 줄어들 겁니다. 양자 대결로 전환되면은 조금 줄어들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남은 25%가 훨씬 넘는 이 중도층을 가져올 수 있는 것. 그것은 이제 남은 역량이 달렸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민의힘의 1대1 토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예.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을 놓고 국민의힘 후보들이 중도층에 대한 확장성을 전혀 드러내지 못한다면은 저는 이 중도층 상당 부분 대선 몇 개월 전까지도 갈 수도 있다. 이 점은 정치권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후보 4명에 대한 적합도만 따로 또 조사한 게 있어서요. 화면으로 보시면 붉은색은 전체 유권자들에 대한 진한 붉은색 왼쪽에 있는 진한 붉은색은 전체 유권자들에 대한 그 적합도 선호도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약간 옅은 붉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국민의힘 지지층에 국한된 적합도에 대한 응답입니다. 저도 대선 여러 차례 여론조사들을 봐왔지만 이번만큼 좀 흥미롭게 이런 수치들이 나타나는 경우도 그렇게 흔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인 어떤 적합도는 홍준표 후보가 이기는데 지금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에 관해서만 본다 그러면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 수치가 더 격차가 있었어요. 저게 지금 주는 어떤 흐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홍준표 후보에게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이 지금 흘러내리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은 이 홍준표 후보가 균형점을 잡아가고 있다. 즉 전체적인 어떤 지지율과 이 국민의힘당의 지지자들의 어떤 표까지도 같이 가져가는 윤석열 후보는 전체적으로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인 거고요. 이거는 역선택의 일부가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힘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해서 여론조사한 것이 아니라 전체이기 때문에 사실상 민주당 지지자까지 반영된 부분이고 아까 우리 부동층 얘기가 나왔는데 32% 지금 이재명 지사 나왔잖아요. 그리고 18% 뭐 13%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사실 누가 빠진 거냐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이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다수가 지금 일부가 이재명 지사한테 가고 일부는 이제 또 다시 흩어지면서 다수는 사실 부동층화되어 있는 것이 지금의 어떤 일시적으로 부동층의 비율이 높아진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4명의 후보들을 최근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들어보면 국민의힘이 이준석 체제가 되면서 굉장히 젊은 층의 당원들이 급증했다. 그런데 이 급증한 젊은 당원들의 표심이, 당심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저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보다 또 이 당원 투표의 비율이 50%로 크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과연 어디로 향할 것인지가 관심이 많이 가는데요. 그렇죠. 그때 제가 한번 분석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권리당원, 그러니까 당비를 한 달 이상 낸 사람들이 이제 24만 명이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기존의 당원들이 28만이어서 24만이 포함돼서 52만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번에 신규 유입한 당원이 거의 절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더군다나 2030과 그다음에 지역으로 보면 수도권과 호남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제가 그래서 어저께 이제 윤석열 후보가
당을 해체해야 된다는 그렇게 강성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강성 발언의 배경이 바로 여기 있다고 봅니다. 이런 지금의 유입되었던 신규 당원보다는 오히려 기존에서 이른바 찐당원이라고 그러죠. 국민의힘을 지지해왔던 28만 명의 권리당원들에 대한 호소. 나를 흔들지 말아달라. 기본적으로 내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가장 적임자고 여론조사가 높은데 왜 후보들이 나를 흔드느냐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보낸 것 같아요. 예. 그런 점에서 굉장히 저는 이제 물론 바로 말을 거두어 드렸지만 굉장히 좀 전략적인 발언으로 보고 이 24만 명,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이번에 신규 영입된 당원은 어느 정도 가져오겠지만 기존에 있었던 28만 명에 대한 진성 당원을 자기가 더 많이 갖고 오겠다는 그런 전략을 아마 수립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네. 자, 그리고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발언을 했던 것 중에서 당 해체 취지 발언을 얼마 전에 했었잖아요. 그래서 당내 파장이 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단 나머지 세 후보들이 모두 다 비판적인 반응을 내놓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후보, 홍준표 후보가 처음으로 맞수 토론을 하잖아요. 1대1 토론 처음으로 하는 건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제 홍준표 후보가 오늘 가만두지 않겠다. 뭐 이렇게 선전포고 비슷하게 해놓은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마 모든 내용을 다 이제 끄집어내고 상당한 높은 수위의 어떤 언사들이 왔다 갔다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의 시작은 윤석열 후보가 왜 민주당 프레임을 나한테 같은 당 사람인데 씌우느냐. 네. 이런 못된 정신머리를 유지하면 이게 당이 없어져야 된다. 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그런 공격하지 마라. 소위 깐부인데 왜 이러느냐.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상황은 경쟁이면서 동시에 검증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같은 당내라 그래도 검증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여기서 후보는 단 한 명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격차가 점점 줄어드는 이런 환경이다 보니까 그 검증의 강도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고발사주 사건은 이미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홍준표 후보라 뭐 유승민 후보는 그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 그 부분을 그렇게 격앙스럽게 받고 흥분을 하면 국민들은 이 윤석열 후보가 약간 흔들린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인이라면 조금 더 이제 말을 신중하게 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아마 TV 토론 과정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윤 전 총장이 어떻게 받아칠지, 어떻게 대응할지도 좀 관심이에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이게 1부, 2부로 나눠가지고 이제 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1시간 한다지만 실제로 아마 토론 시간 40분 정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둘이서 이렇게 토론을 진검승부처럼 하는 경우는 굉장히 사실 이게 어려운 건데 저는 윤 후보가 지금 지금의 상태,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한다 그러면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어떻게 해서 공격한다 하더라도 네. 대범하게 받아치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 이번처럼 뭐 60대 이상에서 진성당원들이 나에게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만 자꾸 방어 전략을 집중한다 그러면은 결국은 큰 우리가 대본선이라 그러면 중도층을 흡수해서 국민의 마음을 얻는 그런 민심의 바다로 가는 선거인데 그런 점에서 윤 총장이 국민의힘 지지층뿐만 아니라 중도층까지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건 굉장히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전략을 받아치되 본인의 장점을 좀 내세우는 전략으로 받아치는 그런 쪽으로 참모들과 좀 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오늘부터의 토론 전략이 임하지 않을까.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 이렇게 맞춤형으로. 원희룡은 조금 자기하고 전략적인 좀 연대관계니까 조금 약하게. 이런 식으로 개별적 톤다운과 톤업을 가지고 토론 전략이 임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국민의힘 4강 릴레이 이 1대1 토론 방식을 제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면 4명의 후보가 A, B, C, D로 부여를 받은 다음에 A, B, A, C, A, D 뭐 이런 식으로 3번에 걸쳐서 한 번씩 1대1 토론을 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오늘 첫 1대1 토론에서 맞붙게 되는 후보들이 바로 지금 말씀하신 윤석열 후보와 홍준표 후보 그렇기 때문에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어제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시절에 냈던 본인의 정직에 대해서 이 부당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는데 이 판단 자체는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 문제가 없다. 그래서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게 왜 화제가 되고 있냐면 윤석열 후보는 이 부당한 징계였기 때문에 본인이 정치를 참여하게 됐다.
아니냐라고 이 명분을 삼았기 때문에 정치 참여의 명분이 희석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때 사퇴할 때 그 장면을 연상했어요. 그때 지금 공정, 정의, 상식이 땅에 떨어졌다.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법 부당한 일이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재판부는 뭐라고 얘기냐면 정직 2개월은 충분히 적법하고 더 나가서 면직까지 가능한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심각한 위법 행위라는 것을 지금 재판부가 인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특히 이제 재판부 사찰 부분이라든가 또는 뭐 채널 A에 관련된 수사, 감찰, 방해 뭐 이런 것들은 권한 남용까지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은 이미 고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법원의 판결은 그 고발건까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인이 얘기했던 뭐 공정 정의와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공정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 검찰총장 재직 시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재판부에 의해서 인정됐다는 예. 것은 본인이 추구하는 그런 가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출마하는 어떤 명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훼손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명분과도 걸려 있지만 지금 일단 그 정직 2개월이 충분했다. 그 징계 사유였던 두 가지 의혹들이 또 지금 검찰 공수처에 고발이 돼 있는 상태고 또 공수처가 고발 사주 관련해서도 그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 건들이 수사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대선 레이스에 좀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전망들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죠. 예. 왜냐하면 이 고발 사주 의혹은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이 사건만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분이거든요. 정치는 명분입니다. 내가 왜 출마하는가가 국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그다음에 동력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부당한 징계로 자기가 이렇게까지 왔는데 이게 부당하지가 않다고 지금 법원이 내려버렸단 말이죠. 네. 다만 앞서서 이제 두 차례 가처분 그 신청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직무배제 집행정지가 결정났고 징계 집행정지가 결정이 났는데 앞서 두 번의 집행정지 재판과는 1심이 완전히 좀 달라요. 다만 그래서 저는 지금 윤석열 총장 측도 항소심에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직무정지 배제와 어쨌든 1심 판결이 다르기 때문에 1대1로 무승부가 됐으니 2심 판결 가보겠다.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윤석열 총장에게 악재는 분명해 보이고 아무리 논리를 해서 추미애 측 그 검찰 관계자들이 얘기를 들었다고 얘기를 하지만 윤 총장이 지금 고발사주 의혹과 그다음에 이 사안, 부당한 징계가 아니었다는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 부분 국민의 경선도 경선이지만 이것이 꼬리표처럼 본선까지도 만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따라다닐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극복은 논리뿐만 아니라 명분도 다시 한번 가다듬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재명 후보는 정치 활동의 자격을 윤 후보가 상실했다. 그러니까 사퇴하라. 뭐 이런 주장까지 펼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사실 본인은 대장동 의혹의 중심에 서 있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에게 날선 공격을 함으로써 본인의 것을 조금 더 좀 상쇄시키는 듯한 전략을 갖고 하는 건데 어쨌든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은 윤석열 총장 측이지만 이재명 지사는 지금 18, 20날 네. 저는 이 국감을 어떻게 하느냐 특히 20날 국감이 저는 굉장히 주목되는 게 왜냐하면 그날 유동규 전 본부장에 대해서 공소장이 나오는 날입니다. 구속 만료일이에요. 그러니까 20날 종합 국감과 공소장에 적시되는 내용들이 어떻게 상호 연동되어 있는지도 한번 관심거리고 네. 그것이 결국은 저는 이재명 지사가 불안한 후보 프레임을 넘어가느냐 못 넘어가느냐 네. 그 분수령이 될 걸로 전망합니다. 예, 법적으로 공소장은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알겠습니다. 내용이 다 전해지겠죠.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관옥 계명대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